첫 번째 에피소드가 비관론과 낙관론. 이 장면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라는 영화죠. 여러분 아바타 다 보셨죠? 아바타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바타는 이제 아주 일상 용어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구상에 없는 자원을 찾기 위해서 행성에 가서 행성에 사는 뭐 원주민이라 그래야 될지 동물이라 그래야 될지 어쨌든 그 나비라는 동물하고 인간하고 DNA를 합성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따라하도록 조종하는 뭐 그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정말 상상력과 영감이 최대한 발휘된. 근데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 지구상에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저런 영화가 만들어졌죠. 뭐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또 한 가지 영화는 인터스텔라. 지구 환경이 완전히 파괴돼서 사막이 돼버렸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구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주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찾아나가는 영화죠.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영화인데 한국에서만 엄청난 히트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인터스텔라를 제일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환경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론자들이. 그래서 이 인터스텔라 영화가 굉장히 히트했다. 자, 그럼 인류 문명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저 두 개의 영화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의문에서 시작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처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토마스 멜더스, 인구론을 쓴 사람이죠. 인구론. 뭐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 멜더스는 일종의 환경론의 태도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왜? 해결책까지 본인이 제시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환경론은 해결책이 없는 환경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환경론을 뭐라고 제시를 했냐? 빈민을 구제하지 말고 굶어 죽게 둬라. 질병이 만연하는 것을 막지 마라. 병 걸려서 죽게 둬라. 그래야지 인구가 유지되지. 안 그러면 인구 폭탄이 우리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라고 써놓고 보니까 이거 출간했다는 막 돌팔매질이 날라올 것 같아서 익명으로 출간합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으로. 물론 뒤에는 이제 그 이론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 상당히 수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바꿨지만은 근데 이게 그 소위 환경론의 태도가 되는 비관론의 시작이죠. 이게 인구론입니다. 이 인구론에 의할 것 같으면 영국의 밀 생산 효율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지부진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비료도 넣고 뭐 농기구를 개량하고 하는데 뭐 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밀 생산은 저런 추세선을 따라 올라갈 것이다. 그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소위 석학 사이언티스트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태양이 내려 쪼이는 일조량하고 지구에 있는 수분과 유기물 그것을 기반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식물,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 또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 이 모든 행태계가 하나의 균형을 차지하고 있을 때 지구상에 인간이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느냐. 그래서 20억에서 30억이 그 한계가 될 것이다. 절대로 지구상에 더 많은 인구가 살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의견의 통일을 받죠.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식량 생산이 엄청난 효율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저걸 알았으면 멜더스가 인구론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공중질소 고정법. 그래서 공기 대기의 80%가 질소인데 이 질소를 고정시켜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플리스 하버와 칼 보슈. 둘 다 노벨 화학상에 빛나는 스승과 제자 간의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플리스 하버는 뭘로 유명해요? 독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만든 독가스로
1차 대전의 일부 전쟁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개발한 독가스가 살충제로 돼가지고 치크론비라는 독가스로 굉장히 그 살충제로 유명했는데 히틀러가 이 살충제를 유태인 학살에 씁니다. 그래서 이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방에다 유태인을 집어넣고 치크론비를 분사하면 4초 이내에 즉사합니다. 사람이. 아주 독한 독가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공중질서 고정법 때문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보시는 제일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세계 인구입니다. 그리고 사이언티스트들이 조사해서 만약에 질소 비료가 없었으면, 질소 고정법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빨간 선, 지금 세계 인구가 30억을 좀 넘어서 40억에 미달했을 것이다. 물론 그 옛날 메덜스 때보다는 다른 기술이 많이 개발됐죠. 그러나 다른 과학기술을 다 합쳐도 질소 비료만 빼면 저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그럼 저 밑에 있는 회색 선은 뭐냐 하면 질소 비료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의 숫자가 저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반쯤 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에 딱 잘라서 반은 질소 비료에 기반한 생체예요. 나머지 반은 유기성 자연에 기반한 생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생태학자, 환경론자들이 야, 저런 인공 비료 같은 거 다 없애고 모든 걸 유기농으로 다 바꾸자. 나 개인은 그렇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이 시민운동가로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국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 반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업사회로 돌아가자. 우리 열심히 농사지어서 잘 살자. 이런 얘기 주장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열심히 유기농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1800만의 인구가 하루 두 끼 겨우 먹고 보릿고개 때 또 굶었어. 지금 남북한 나서서 7천만인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반도에서 최소 5천만의 인구가 아사해야 돼. 안 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애들을 다 낳았어요. 다만 굶고 질병으로 죽었을 따름이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명분하고 실제로 이게 정책이 됐을 때 나타나는 국가와 국민한테 끼치는 행복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1970년 6월부터 로마 클럽이라는 지구상에 있는 지성인의 모임, 이 사람들이 소위 그 MIT의 시스템스 다이나믹스 그룹에 의뢰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 보고서가 소위 그 유명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입니다. 내용은 100년 이내 지구의 상의 성장은 한계에 달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성장하기가 어렵다. 왜? 지구상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죠. 균형이 깨진다는 건 재앙이 오는 겁니다. 대멸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균형 있게 아주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Development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소위 좀 공부를 하고 지식인, 지성인 흉내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앉으면 로마 클럽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다가왔죠. 그리고 이 로마 클럽의 보고서는 2번 추가적인 저작으로 등장해서 1992년에는 Beyond the Limit,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다시 2004년에는 30년, 30-year update 같은 제목. 그러면서 지금까지 환경과 관계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계된 지식인의 이 토론을 지금까지 쭉 이끌어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냐? 그 전까지는 무한 성장이 가능했어요. 왜? 땅이 얼마든지 있어. 신대륙에 가서 인디안 다 몰아내면 그거 다 땅이에요. 왜? 인디안 원주민들을 인구로 생각 안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구상에 석유 찾으면 석유가 나와. 금 찾으면 금 나와. 철 찾으면 철 나와. 그러니까 그냥 성장은 무한한 거다. 그런데 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인구와 식량 문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또 하나는 공업 생산, 경제 성장과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갈성 자원, exhaustible resources,
한 번 없어지면 다시 생성 안 되는 자원이죠.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면 생태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굉장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나왔던 이론은 그때까지 중요한 금속, 고갈성 자원, 석유도 고갈성 자원에 해당하죠. 이게 가채 연수를 보니까 길어야 100년 이내에 모두 고갈이 된다. 석유는 20년 이내에 고갈이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92년도에 고갈이 됐어야 돼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 지구는 넓은데 어디 가면 또 석유를 찾고 금을 또 찾을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채 매장량의 5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5배. 그래도 고갈의 시기는 온다는 거죠. 언제 오냐? 크롬은 154년 후에, 금은 29년 후에, 그래서 석유는 50년 후. 그래서 2022년에는 석유가 고갈된다. 그래서 저러한 데이터와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위협적인 것은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안데스 산맥의 빙하들이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3도 올라가면 최대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의 50%가 멸종한다. 5도 올라가면 뉴욕, 런던, 도쿄 같은 대도시가 수몰돼 버립니다. 왜?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저지대에 형성된 도시는 다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저거 들으면 등골이 서늘하죠. 위협적입니다. 정말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가 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지 모른다. 이거 지금 걱정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걱정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환경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환경주의자, 이콜로지스트.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기술경제주의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보느냐? 지구 환경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한계에 방점을 두고 봐요. 그런데 기술경제주의자는 과학기술로 극복 가능하다. 멜더스는 식량 생산이라는 한계를 봤죠. 그런데 프리스 하버와 칼 보슈는 그것을 질서비료로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죠. 환경주의자는 성장의 폐해에 주목을 해요. 성장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데 기술경제주의자는 성장하면 이런 이점이 있다. 주목을 해요. 환경주의자는 여론 친화적이에요. 여론에 호소해요. 아주 여론은 이끌어가기가 편리해요. 기술경제주의자는 여기에 시장 친화적이에요. 시장. 그래서 환경주의자를 우리가 비관론자, 기술경제론자들을 낙관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 5년, 학생 생활 5년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7대3 정도, 환경론에 동의하는 사람이 70%, 기술경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한 30%. 근데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국가경영 차원에 다가갈수록 저게 어떻게 가냐? 반반 가까이로 갑니다. 6대4 이런 정도. 지금 미국이 국제환경협약에서 탈퇴해버렸죠? 저 트럼프, 저 사람은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뿐만이 아니에요. 공화당의 모든 대통령 후보는 지구온난화는 사기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장해요. 그 사람도 아이비리그 나오고 공부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어드바이스를 받는 사람들이 지구 환경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비관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절대적으로.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제론, 낙관론자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론자가 있고 환경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지 기술경제 이론을 주장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왜? 어릴 때부터 교육이 환경으로 되어 왔어요. 근데 환경론은 교육되고 다른 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부를 때
나는 환경을 굉장히 주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생수 먹고 남으면 그거 꼭 가지고 갑니다. 왜? 저 플라스틱 이거 버리고 가면 또 물 이거 정제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내가 이걸 먹어야지 이걸 버리는 건 환경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게을러서 비누세수를 자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누를 덜 쓰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얘기해도 믿어주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환경론자만 있고 그 반대쪽이 없다. 그래서 환경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환경론은 어떻게 되냐면 반과학기술론으로 다가가고 반과학기술론은 반기업 정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환경론자라는 주장을 할 기회가 없어. 왜? 모두 환경론자니까. 말로는 모두 환경론자인데 실제로 환경을 보호하느냐? 막 그렇게 안 해요.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위 사람의 지식도 균형을, 지구 생태만 균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술 경제론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하기도 하죠. 왜? 균형을 되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윈스턴 처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낙관론자가 너무 적고 비관론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얘기의 시작은 공유주의 비기구입니다. 여러분 패권의 비밀에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게 인클로즈 운동이다. 막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인클로즈 운동이 뭐냐. 목초지가 공유지니까 나도 소를 보내서 풀 뜯어 먹게 하고 공짜니까 너도 보내서 풀 뜯어 먹게 하고 다 소 보내서 풀 뜯어 먹게 하니까 목초지가 완전히 황폐해져서 공유지의 비극이 왔다. 이 사이언스에 실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이걸 영국이 어떻게 해결했냐. 공유지를 전부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유지를 만들어 보니까 내 사유지는 내가 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네 사유지는 네가 보호하고 그래서 되고 이 농업이 경영, 기업화해가는 방향을 설정했던 거죠. 근데 이 공유지의 비극을 환경론자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구생태계라는 공유지가 있는데 너도 더럽히고 나도 더럽히고 그죠? 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배기가스 뿜고 공장에서 배기가스 뿜고 우리가 석유 떼고 석탄 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더럽히는 공유지의 비극이 온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환경론자들이 열심히 논의하고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장 심각한 공유지의 비극이 뭐냐? 지금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공유지를 사유화해서 그 사유지가 기업농이 되고 기업으로 발전한 기업, 모든 가치 창출의 근원이고 모든 고용의 근원인 기업이 공유지화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론자들은 지구 경제는 무한정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지구 보존을 위해서 자원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다. 경제 성장과 지구 온난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강력한 주장들을 하는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있죠. 그런데 자원은 뭐냐? 자원이 희소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희소해지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건 뭐 아주 기본 상식이죠. 이건 뭐 아주 이 망고불면의 원칙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희소성과 성장, scarcity and growth라는 데서 완전히 증명이 되어 있죠. 근데 기술 경제론자를 대표하는 줄리언 사이먼이라는 메릴랜드 대학 교수가 스탠퍼드 대학교의 비관론자를 대표하는 폴 엘릿, 인구폭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1980년에 제안을 합니다. 당신 말대로면 점점 지하 자원이 희소해져서 고갈되니까 값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렇다. 우리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구리부터 크롬, 니켈, 주석, 텅스텐 5대 광종에 우리가 $200씩 $1000를 투자했다고 치자. 그리고 10년 후에 정산을 하자. 그 10년 후에 어떻게 되냐. 가격이 1000불이 424불로 떨어져서 폴 엘릭이 줄리언 사이먼한테 $576를 보냈습니다. 내기해졌으니까 보내야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론이 아니라 기술 경제론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내 강의에 들어오는 학생 중에 저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이 아직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건 뭐냐? 우리나라 교육이 편향되고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아주 그 옛날에 유행했던 얘기입니다. 그 석유위기 시절에 야만이 그 셰이크 야만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상인데 석기 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고갈 때문에 파괴 때문에 지구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인용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석유를 그렇게 열심히 떼고 자동차 그렇게 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유 매장량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늘어나요.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석유 매장량이 더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사용해서 태워버리는 자원보다는 새로 개발해서 찾아내는 자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소비료를 개발함으로써 식량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거의. 그리고 새로운 석유, 셰일 석유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석유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됐어요. 지금 석유 값이 뭐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한때는 $150까지 올랐던데. 그리고 앞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나 다른 기술이 환경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를 해준 건 아니죠. 그래서 기술 경제론자들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이지 그게 뭐 사람이 연탄 떼서 그런 게 아니다. 지구상의 지구온난화가 지금 뭐 수십 번 왔고 크게도 8번이나 왔는데 그 옛날에 원시인들이 어디서 석유를 떼냐? 아니라는 거죠. 원시인 나오기 전에도 지구온난화는 왔다. 그래서 이거는 지구 생태hệ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 예측 모델 그거 오차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그 계산이라는 거 틀렸다. 지구상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다 모아서 연결해도 지금 그거 계산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아. 기아, 질병, 가난, 뭐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코로나19 이런 문제 있는데 지금 환경 문제만 가지고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모든 주장을 한 방에 날리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9일의 지구라는 거죠. 한 달이 1일부터 30일까지인데 이 한 달을 인류 문명이라고 치면 우리는 29일째까지 와 있다. 그래서 호수에 수련이 있는데 수련이 하루에 2배씩 불어나요. 불어나는데 이 수련이 가득 차면 호수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죽어. 왜? 일조량이 안 돼가지고 호수가 썩으니까. 그래서 개구리들이 회의를 했어요. 29일째야. 야, 이 수련이 호수의 반을 채웠다.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그랬더니 다른 개구리가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상 때대로 평생 살아왔는데 아직 반밖에 안 찼잖아. 걱정할 거 없어. 근데 그 다음날 수련이 2배 불어가지고 완전히 호수를 채워서 개구리가 다 죽었다. 이 얘기 우화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어린이들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순수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론자가. 그런데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 꼭 저게 틀렸다 증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 반론이 뭐냐? 이게 옛날에 범선의 모습입니다. 범선. 이 범선 위에는 망루가 있어요. 왜? 암초는 지도를 보고 피해가면 되는데 빙하는 떠돌아다니니까 와서 들여받으면 배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저 망루에서 쌍안경으로 보는 거야. 쌍안경으로 열심히 보다가 자, 우측에서 빙하가 있다. 선수를 좌측으로 틀어라. 그럼 탁 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빙하를 껴줘서 항해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선원들이 빙산이 온다. 그러고 떠들고 있는데 망루에 있는 트럼프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환경협약으로부터 탈퇴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미국의 힘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어떻게 이겼냐? 독일과 일본의 암호를 다 해독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포칼을 하는데 상대방 패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질래야 질 수 없는 게임이야. 그 당시에 에니그마라는 그 암호 생성기를 독일에서 개발해서 썼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복제를 해서 썼는데 그거보다 좀 더 조잡해. 그러니까 다 읽었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음모론 중에 가장 큰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펄 하버의 음모론이에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거예요. 일단 말이 안 돼. 5,000km를 가서 기습하는 건 기습이 아니에요. 기습은 슬 옆에 가가지고 갑자기 때리는 게 기습이지 멀리서부터 난 너 때릴 거야 그러고 뛰어오면 금방 눈에 띄죠. 그 미국이
그 암호를 다 읽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습을 당했냐? 그랬더니 일본이 펄하버를 향해서 배를 띄울 때부터 모든 무선 교신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해독하니까. 그리고 조용히 가서 몇 월, 며칠, 몇 시, 1945년인가 12월 7일 아침에 펄하버 진주만 앞에 다 집결해가지고 돌아라는 무전이 나오면 일제 공격을 한다. 그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진주만을 폭격을 했는데 몇 명 죽였냐? 2,400명 정도 죽었어요. 9.11 테러보다 덜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음모론에 의할 것 같으면 뭐냐? 그 당시에 피격된 모든 배가 1차 대전에 참전했던 구함이야. 1차 대전 이후에 만든 신함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태평양 해군, 미국 해군 전력의 중심이 항공모함 아니에요? 3척의 항공모함이 태평양에 있었고 항상 2척이 진주만의 모항으로 정박되어 있었는데 그때 항공모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일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격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방어를 안 했다 일부러.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의 공격을 유인했다. 미국이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일본이 쓰는 석유의 80%를 미국에서 사가는데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공장이 다 먹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일본의 석유 재고량이 1년 반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할 때 지금 기록이 있어요. 천황이 물어요. 석유가 있느냐? 1년 반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싸우면 꼭 이길 수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미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밥을 못 먹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빵이든지 밥이든지 먹을 걸 다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변명은 뭐냐면 항공모함이 비행기를 실어 나르느라고 언제 가 있었고 다 변명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모론을 처음에 별로 믿지는 않았어요. 음모론을 믿지는 않았는데 6개월 후에 미드웨이 해전 때는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의 암호를 다 해독해서 AF라는 미드웨이의 암호명까지 완전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전력의 반 정도 되는 해군을 보내가지고 일본 해군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항공모함 4척 중에 3척을 완전히 격침시키고 한 개를 불능으로 만들어버려요. 전력은 반밖에 안 됐는데 왜?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이 참전 반참전이에요. 국민들이 아니 우리가 유럽에서 핍박받고 못 살아서 그래서 여기 왔는데 뭐 때문에 우리 자식을 거기 가서 죽이냐? 안 한다. 그게 주류였는데 이제 미국 정보부에서 그랬는지 대통령까지 알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지만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위한 구실로 이렇게 옆에 가서 때려 그래서 한 대 맞으니까 그때부터 전쟁 시작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에서 왜 미국의 최고 지도자급들이 환경회의에서 탈퇴하고 그런 거 보면 야 망루에 있는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제 반론도 가지고 있습니다.